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홍승호 교수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자원, 인프라 운영 방안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제가 그 밑에 사실 소제목으로서 면에서 점, 인공지능, and beyond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 지금 이전에 그 만화죠. 토이스토리에서 보면은 버즈 라이디어가 Go Infinity and Beyond 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약간 따라서 제가 써놨는데, 제가 이 소제목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여기 계시는 많은 수자원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면 중심의 수자원 관리, 다시 말해서 면이라고 하면 큰 유역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유역이 될 수도 있는데, 면에서 나오는 유량을 분배를 하는 뭐 그런 식의 수자원 관리가 당연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서 점 단위의 수자원 관리, 다시 말해서 어떤 재난이나 재해 같은 경우가 생기는 부분이 구조물에서의 어떤 점적인 면, 수공 구조물 자체가 되든지 아니면은 제방 자체가 되든지 이런 부분에서 점 단위의 조금은 미시적인 부분도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거시적으로 면 단위의 관리, 그리고 미시적으로 점 단위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운영 자체가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 텐데,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그런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에, 그리고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뭔가를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가 소주제로 면에서 점, 인공지능, and beyond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총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선 목적 및 필요성 관련해서 얘기를 제가 해보면, 제가 이제 오늘 첫 번째로 발제를 하기 때문에 뭐 다들 비슷하게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 다음에 두 분이 또 비슷한 내용을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말 빠르게 얘기를 하고 지나가면, 뭐 기상청 자료입니다. 기상청 자료 보시면은 뭐 과거랑 현재랑 비교해가지고 총 연평균, 이건 이제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연평균 값은 크게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제 강수 패턴이 점차 짧고 강하게 변화해서 강우의 양극화가 심해진다, 그리고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뚜렷하다,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은 모두 아마 다 동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강우의 양극화는 그 빈도나 심화가 점점 더 이제 심해질 것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런 강수 패턴의 극단적인 양극화가 저희들이 이제 실제 몸소 느끼게 되죠. 예를 들면 뭐 2022년도 홍수 같은, 강남에서 일어난 홍수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뭐 강우량이 150mm 정도 관측이 돼서, 이때 제가 이제 한국 막 들어왔을 때인데, 그때 이제 인명사고도 나는 것도 본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뭐 가뭄 쪽에서 보시면은 바로 작년입니다. 작년 강원도 강릉에서 뭐 108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고, 그리고 뭐 가뭄 쪽으로는 최초 국가 재난 사태로까지 보일 정도로 가뭄이 아마 심각한 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이 강수 패턴의 극단적인 양극화가 저희 지금 우리나라에 만들게 되는 이런 재난이나 재해들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잘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목적에서 이제 수자원 인프라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면 중심의 수자원 인프라 운영인데요. 이 디테일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뭐 수자원 인프라를 정의를 하고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오른쪽 네모난 박스에 있는 것처럼 뭐 수자원 인프라는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 효율적 배분, 그리고 기상재해로부터 안전제고 목적으로 구축된 물리적인 시설물, 그리고 이네들을 잘 운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까지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수자원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고, 그 기능은 용수 공급, 그리고 뭐 홍수나 가뭄 대응, 도시 침수 저감, 수질 생태 관리,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수자원 인프라의 기능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용 목적에 따른 용수의 구분, 제가 이제 면 단위 말씀을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전에 뭐 다들
그 아시는 것처럼 2018년도 기준입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용수 공급 체계를 살펴보면 크게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되어 있고 2018년도에는 30%가 생활용수, 공업용수가 7%, 농업용수 63%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조만간 이 값들이 업데이트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반도체 그 산단 때문에 공업용수가 조금 올라갈 예정이고 생활용수는 좀 줄어드는 이런 식으로 지금 물수지 분석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물이 총량을 100이라고 했을 때 각각의 분야별 용수들을 나누어서 쓴다고 생각을 해보면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가 관리하는 주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 과연 그 관리 주체들 간의 현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들을 얘기를 통해서 그 면적인 내용을 잘 용수 관련된 내용을 잘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수자원 인프라 운영의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시설 규모 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운영 방식의 변화 쪽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크게 시설 규모 면에서는 어떤 분들은 이제 시설을 확충하는 쪽이죠. 댐을 건설을 하거나 저수 용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시설 확충 쪽, 그리고 이와는 조금 상이하게 시설 확충보다는 저류나 침투 기능을 좀 복원을 시키고 저류지 완충 녹지를 만들어서 자연기법 해법을 아마 적용을 해보자 이런 쪽에 그 내용을 발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운영 방식 쪽에서는 지금 기존 방식으로는 보시면은 설계 기준에 맞춰서 정해진 수위에 맞춰서 방류를 하든지 아니면은 운영을 하든지에 대한 쪽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어떤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운영을 하는 이런 식으로 좀 변화된 운영 방안을 요즘에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변화된 운영 방안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있는 것처럼 그 핵심은 어떻게 보면 연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연계라고 하면은 뭐 상류에 있는 댐에서 방류를 한 그 수자원이 하천 시설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 하단에 있는 배수 시스템까지 내려가는 이런 연계가 필요한데 이런 연계상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미리 예단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이런 연계 시스템이 중요한 운영 방식으로 지금 접근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면 단위에서 수자원을 성공적으로 배분을 해서 그 수자원 관리를 하고 있는 해외 사례에 대한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슬라이드는 콜로라도에 있는 케이스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우선 첫 번째 이게 지금 그 파일들이 좀 깨져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 사실 콜로라도 같은 경우 굉장히 농업을 많이 하는 지역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도시도 생기고 인구도 늘어나고 해서 그 도시가 아예 그냥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을 사서 그 농사에 필요한 물을 도시가 그냥 써버리는 이거를 이전에 아마 buy and dry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buy and dry 방식을 했을 때 문제점은 그 토양 자체가 원래는 그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토양 침식이 생기고 야생동물 서식지도 악화가 되고 지역 농업 경제도 아마 나빠지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콜로라도에서 이제 대안으로 제시한 게 ATM이라는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뭐 돈 뽑는 ATM하고 같은 그 글자를 쓰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아니고 Alternative Transfer Method라고 왼쪽 편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농업용수를 도시로 그냥 영구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서로 상호 이해를 통해서 활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그 수자원을 분배를 하고 있는데요. 그 ATM의 종류는 이 밑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시는 것처럼 뭐 순환으로 휴경을 한다든지 부족 관계든지 작물을 전환을 한다든지 그리고 일시적으로 공급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크게 4가지 방식으로 지금 ATM 방법이 있는데요. 콜로라도에서는 2015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ATM 방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캐틀린 캐넬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캐틀린 캐넬 파일럿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 농촌 지역에서 필요한 그 용수량들을
이렇게 섹션별로 나누어서 얼마가 필요한지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는 도시 계획에 따라서 물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걸 또 계산을 하고, 그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양을 그 농업 쪽으로 가서 컨택을 해가지고 그 양을 그 도시로 쓰고, 대신에 이제 그 농촌 분들한테는 보상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아마 10년 정도 이 ATM을 파일럿 프로젝트를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 뭐 미국도 농업 쪽이나 공업용수 쪽이나 생활용수 쪽이나 만약에 그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 간의 협업이나 상호 이해가 당연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량 용수를 계산을 하든 도시에 필요한 용수를 계산을 하든 이런 어떤 그 용량을 계산을 할 때, 수지 분석을 할 때는 당연히 그 거기에 들어가는 인풋 데이터들이 중요하고 그 인풋 데이터의 퀄리티도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사례는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욜로 바이패스인데요. 욜로 바이패스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에도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저지대에서는 홍수가 계속 발생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생겨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욜로 바이패스라고 하는 구조물을 지어서 그 안쪽을 그 습지나 저류지로 만든 인공적인 저류지로 만드는 그런 시도를 어떻게 보면은 저류지를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시도를 했던 케이스인데요. 그 저류지 안쪽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홍수 조절이나 뭐 농업 지원 그리고 서식지 복원이라는 이런 다목적 활용을 하는 그 내용으로 활용이 됐고요. 이 욜로 바이패스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운용이. 위어가 상류에 하나 있고 중간에 하나 있는데요. 프레먼 위어 같은 경우는 여기 사진에 보시는 그 제일 상류단에 있는 위어 같은 경우는 고정식 위어라서 어떤 수위가 어느 일정 부분 올라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바이패스를 통해 가지고 그 안쪽 저류지로 물이 들어가는 케이스고, 이 사크라멘토 위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강의 중류 부분인데 그 지역 그 주위가 그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서 여기 이 중간 부분에 있는 사크라멘토 위어 같은 경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수위가 얼마나 될지 미리 예측을 해서 수문을 열어서 물을 안쪽으로 집어넣는 이런 식의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운용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뭐 2017년도에 홍수 방어를 성공적으로 해낸 뭐 이런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도 보면은 이 중간에 있는 위어를 어떻게 보면은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수문 개방의 여부를 결정을 한다든지 방류량이 얼마가 될지를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인풋 데이터들이나 그 데이터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해외 사례는 일본 도쿄 수도권 외곽 방수로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대심도를 굉장히 많이 건설을 하고 있고, 저도 지금 뭐 대심도 과제를 하나 하고 있긴 한데, 대심도 자체가 홍수 방어를 위해 그 만들어진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 대심도로 들어오는 뭐 유입량, 방류량을 결정을 한다든지 대심도 수문을 개방을 여부나 시기를 결정하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필요한 데이터들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인풋 데이터나 그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뭐 면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잠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물수급 분석 이 자료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물수급 분석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 중심의 흐름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면, 수자원 인프라가 어떻게 보면은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뭐 방류량을 조절을 해서 홍수를 뭐 방어를 하든 아니면은 물을 잘 분배를 하든 다양한 수자원 인프라의 존재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 수자원 존재의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얼마만큼의 유량을 방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밑에 뭐 영어로 써놓긴 했는데요. 그 정확하게 디스차지 레이팅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베스트 매니지먼트 프랙티스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면 단위의 내용은 그 수자원 관리를 잘 하기 위한 전략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면 그 물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점은 걔네들을 정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전술에 해당된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전에는 그 수자원을 면 쪽에서는 성공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점 쪽에서는 약간 실패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오로빌 댐이라고 2017년도에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댐이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간 케이스가 있는데, 이 그 케이스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그 나오는 방류량과 수리학적인 흐름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구조물에 있는 작은 그 결함과 이 수리학적인 내용들이 둘이 같이 어떻게 보면 결합이 돼가지고 그 구조물이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가는 케이스까지 됐는데요. 이 내용 같은 경우도 저도 그 미국에 있을 때 같이 실험을 했던 케이스인데, 보시는 것처럼 유타 스테이트 대학교에서 스케일 다운 모델을 만들어서 도대체 그 댐이 붕괴가 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제가 기억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플로리다에 있는 여수로 하단에 새굴이 발생한 케이스인데요. 뭐 잘 모르시겠지만 저 왼쪽 편에 있는 사진 중에 반바지 입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제가 저기 들어가가지고 사진을 찍었던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댐 하류에 새굴심이 한 7.5m 정도 생기는 케이스였고, 이 새굴심이 생긴 원인은 뭐 상하류의 수위차, 그리고 방류량을 제대로 그 적절히 방류하지 못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상류의 수심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류의 수심은 그만큼 빠르게 올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도수가 생기지 못하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하류단에 쇄굴이 생겼었던 건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간략하게 그 실험했던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점 단위의 수리학적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실험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그냥 잠깐 보여드리고, 이 수리학적 방류, 댐에서의 수리학적 방류 흐름은 크게 보시는 것처럼 크게 네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UF 흐름은 Uncontrolled Free라고 해서 댐에 게이트가 없는 경우에 하류에서는 그 자유 흐름이 생기는 건 거고, US는 게이트가 없는 상태에서 하류는 잠수 흐름이 생기고, CF 같은 경우는 게이트가 있는 상태에서 하류가 자유 흐름, CS 같은 경우는 게이트가 있는 상태에서 하류가 잠수 흐름인데요. 지금 뭐 수리학을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미 유량을 계산할 수 있는 식들이, 이 각각의 사진 오른쪽 밑에 있는 저런 식들이 이미 다 개발이 돼 있고, 저희들이 이제 댐에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만큼의 유량을 내가 내보내고 싶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댐의 지금 현재 수리학적인 상태가 어떤지, UF인지 뭐 US인지 CF인지 CS인지를 우선 판단을 한 다음에 지금 그 방정식을 가지고 유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극한 위기 상황에서 수위랑 상류 수위, 하류 수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이다 보면, 만약에 그 댐을 운영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 댐에서의 그 수리학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미스언더스탠딩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량, 방류량을 잘못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뭐 예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뭐 게이트 오프닝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고, 현재 상태는 UF, 지금 밑에 있는 흐름에 따라서 UF인 상태로 어떤 흐름이 정해져 있을 때 상류에 비가 와서 상류 수심이 급격하게 증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 상류 수심이 증가를 해서 게이트가 잠기게 되면은 CF의 흐름으로 변화가 될 텐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전이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경우에는 밑에 있는 저 식들을 사용할 때 그 잘못 사용할 개연성이 있고, 식을 잘못 사용하면 방류량이 잘못 계산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저기 뭐 수리학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밑에 있는 까만색 라인이 그 uncontrolled free의 head discharge relationship이고 위에 게 이제 controlled free flow고 이런 상황에서 단순하게 전이점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전이점이 올라갔다 내려갈 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저런 루프를 만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세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연구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그 흐름의 전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서 현재 이 그래프는 디지타이즈 돼가지고 그 댐을 운영하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점에서 그냥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댐 방류량이 결정을 하는데 보면 그 유량계수라고 그러죠. 유량계수가 다들 아마 그냥 일정한 값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유량계수의 값도 어떻게 보면 상류 수심이나 하류 수심 그리고 게이트를 얼마나 열었는지 닫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화가 있다. 그래서 더 정확한 그 방류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유량계수도 컨스턴트가 아닌 어떤 그 상류와 하류 수심에 관련된 그 변수들과 조금은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구축인데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면 단위의 거시적인 관점, 그리고 점 단위의 미시적인 관점, 그리고 미시적인 관점이든 거시적인 관점이든 그네들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정말 그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뭐 다양한 기관에서 수자원조사기술원도 그렇고 케이블러도 그렇고 다양한 기관에서 뭐 수위, 유량, 뭐 유사량 굉장히 잘 측정을 하고 있고 그 자체도 뭐 아직까지는 뭐 충분히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양질의 데이터가 쌓여 있다. 하지만 요즘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 CCTV가 달려 있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이나 세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CCTV를 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런 이미지 관련 정보들이 뭔가를 그 사람이 있고 없고 재해를 예방하는 데만 쓰일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을 같이 도입을 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수자원 그 조사에 필요한 숨은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좀 더 마련해내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결론하고 마무리를 약간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보시는 것처럼 면 중심의 수자원 인프라 같은 경우는 유역 전체를 보는 뭐 넓은 시각과 그리고 기간 그 각각의 관리 기관들 간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점 중심의 흐름에서는 그 개별 시설물의 수리학적인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구축에서는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인풋 데이터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조금 더 많이 구축이 된다면 저희들이 이제 수자원 인프라를 운영을 하는 방안에 조금 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결론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는 제가 지금도 이렇게 앞에 서 있으면은 되게 이렇게 분위기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엄숙한 분위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함부로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저도 지금 이 수자원 쪽에서 일하면서 제가 한 중간 정도 위치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들어올 때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보다 선배님들은 더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조금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마지막에 노래를 하나 잠깐만 틀 예정인데요. 괜찮으시다면 혹시 버글스가 만든 1979년도에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라는 노래는 다들
아시죠?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노래를 제가 한 10초만 틀겠습니다. 10초만. 이게 없어졌네. 근데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가 사실은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79년도에 MTV가 아마 나오면서 뮤직비디오가 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뮤직비디오가 나오면서 당연히 음악 산업은 없어질 것이다. 귀로 듣는 산업은 라디오는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노래인데요. 저는 생각에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뮤직비디오가 나와서 음악 산업이 더 부흥을 했으면 했지 없어졌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수자원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도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오면 잘 받아들여가지고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